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시시각각은 올해도 지역사회 현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특구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대덕특구는 과학기술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공간인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종인 한밭대 링크 3.0 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원 스타트업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중심 대덕특구가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덕특구는 1973년 계획 수립 이후 1980년대 정부 출연연구원 입주, 2005년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1년 국제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통해 그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대덕특구는 그동안 연구개발 중심의 혁혁한 과학기술 성과를 배출해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주도형 연구만 해왔던 폐쇄적인 환경 탓에 외딴 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덕특구는 지역과의 교류 소통 부족으로 기술 성과 등의 확장성이 떨어졌고 청년 인재 활용과 확보에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과학계는 물론 지역 경제 산업계가 대덕특구의 생태계적, 공간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 대덕특구를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 최고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계획은 초격차 전략기술의 산실, 청년 인재가 모여드는 균형 발전, 지역 혁신 거점, 과학기술 기반 인류 경제 도시의 성장 엔진을 3대 목표로 삼아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추진됩니다. 대덕특구 재창조는 대전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고 진정한 과학기술 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1번지로 불려온 대덕특구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이 과학기술, 경제 발전에 있어서 대덕특구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분의 패널 의견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석봉 부시장님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네, 대덕특구의 50주년은 이게 단순히 대전시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 과학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행사가 아닐까, 한 해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가 1966년도에 키스트를 세워가지고 과학 기술을 시작을 했고요. 과학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10년이 안 된 상황에서 한 7년 지난 다음에 이 키스트는 종합연구소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학 기술의 수준도 높아지고 이 경제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전문 연구소로 가자. 그래서 이제는 화학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문 연구소 쪽을 하는데 그 용지를 서울에서는 없으니까 전국을 찾다가 이제 대덕에다가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였습니다. 400달러면은 사실은 그 유엔에서 정할 때 있어가지고 이제 겨우 갓 허기를 면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과학기술을 하겠다. 그러한 판단들을 내리셔가지고 대덕에다가 터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 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큰 성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35,000달러 국가가 되는데 거기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역할을 했냐? 크게 봐가지고 두 가지만 얘기한다 치면은요. 하나는 통신에 있어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아날로그로 교환수가 있었기 때문에 교환원이 직접 이렇게 전화를 연결시키는 형태다 보니까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기 집에서 한번 내려고 그러면 한 3년, 4년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됐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디지털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TDX 전전자 교환기라는 건데
그거가 있으니까 교환원이 필요 없고 바로바로 필요한 대로 연결을 시켜주니까 이제는 전화기를 처음에 일주일에다 지금은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됐고 나중에 이제 CDMA라든가 또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통신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자유를 줬습니다. 통신은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이 정보란 거는 결국 우리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에 있어서의 피와 같은 건데 한국 사람들 정보를 가뜩이나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동안 유통시키는 게 힘들었었는데 유통의 자유도를 주니까 이 어떠한 우리들의 있어서 부가가치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거죠. 그 부분이 일단은 대덕단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에너지입니다. 그동안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에너지는 화석연료였죠. 석탄이라든가 뭐 나중에 석유를 사오고 그다음에 지금 뭐 친환경이라 해서 LNG 같은 거 이렇게 사오고 그러지만은 에너지 가운데 가장 좋은 에너지는 머리를 쓰는 에너지, 머리로 만드는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원자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원자력을 기술 자립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원자력이 기저전력이 한 30% 내외를 차지하고 그러는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IMF 때도 우리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전 일어나면서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는데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두 가지 그러니까 통신과 에너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걸 여기에 있는 과학자분들이 다 이뤄내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의 50년은 단순히 대전 지역의 50년이 아니라 한국 역사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기원을 만든 50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대덕 특구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금방 저희 부시장님께서 제가 딱 두 가지 성과로 꼽고 싶은 과학기술 면에서 그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그거는 빼고 저는 그 대덕 특구가 우리나라의 일종의 역사적인 실험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통신과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그 모델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때도 서울대도 있었고 좋은 대학 다 서울에 있었고요. 지금도 좋고 근데 지역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여기서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유학을 안 가도 여기서 박사를 받고 실제로 뭐 다른 나라 가서 조교수 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그런 모델을 이제 카이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대학을 만들어서 정착시킨 것은 그것도 대덕 특구의 그 성과라고 보고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저희가 모험을 건 거죠. 왜냐하면 서울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사실 깬 거거든요. 네. 네, 통신 에너지에 이어서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최종인 단장님께서는 어떤 또 평가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거기다 두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하나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1인당 국민소득과 평균 수명으로 보게 되면 그게 크로스되는 시점이 7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대덕 특구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력은 위기 속에서 발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간 고생했던 코비드 19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진단 키트라든가 진단 장비, 각종 기술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바이오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매출도 늘어났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카타르의 조선 100척을 수주하는데도 이 기업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득 증가와 바이오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의미를 또 더해 주셨는데요. 벤처 사업가이신 김지현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평가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대덕 특구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많이 나왔고요. 90년대에는 그 다음에 따라서 민간 연구소들이 많이 왔고 2000년대에는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 개발이랑 사업화까지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클러스터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과학 도시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R&D 연구 개발이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미래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건데 일반적인 부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시도할 수 없거나 도전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대덕특구에서는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누리호 발사나 백신 개발 같은 이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연구 개발이 이어지는 클러스터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대덕특구가 이뤄낸 지난 5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산업,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의 50년 새로운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시는지 김소영 교수님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모두 각각 새로운 어떤 그 대덕특구의 주인들이 생겨났는데 특히 90년대가 저는 굉장히 주목하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어떤 그 R&D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부 출연연에서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도 하고 있는데 90년대 이후로는 뭐 사실 삼성이나 LG나 엄청나게 R&D 투자를 하고 실제 실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특구를 이루는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제까지는 민간도 먹여 살리고 정부 그 국가도 이끌고 이랬는데 이제는 민간이 더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가 출연해서 연구를 하는 이 기관들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소위 뭐 정체성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뭐 출연연이 어느 정도 시대적인 사명을 다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똑같은 걸 만들기 시작을 해서 연구개발 특구도 더 생기고 또 굉장히 다른 이유로 강소특구니 이런 많은 종류의 그런 어떤 특별한 지구들이 생겨나면서 그냥 연구개발도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 그다음에 기술 아까 사업화 뭐 이 벤처 클러스터 아무 데나 할 수 있지. 그래서 전국이 모든 걸 동시에 하는 사실 그것도 비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덕특구가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잘해 왔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비라고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예를 들면 광주도 AI 하고요. 대구도 뇌 바이오 엄청 연구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연구만이 아니라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종인 단장님께서는 어떤 과제가 있다라고 평가하시는지요? 네, 향후에 50년의 큰 과제를 TPM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기술 개발은 추격형과 혁신의 중간 정도의 단계였다면 이제는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P는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전 세계의 그 고객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독특하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M은 마켓과 커스터머 측면입니다.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조금 더 풀어가면 또다시 세계의 P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P는 우리 특구를 통해서 어떻게 프로핏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 people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문제, 우리 교수님도 인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지구가 고민하고 있는 플래닛, 지구 환경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50년간 집중한다면 아마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연구개발 사업이 지금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김지연 대표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구개발 분야가 굉장히 강하지만 이거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로 다가가는 것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덕특구가 그래서 뭘 연구를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시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많은 것들이 비즈니스화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굉장히 딥테크로서만 머물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여기서 안 하고 서울로 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청년 유출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구 개발에만 굉장히 많은 비중이 차지해 있고 그거를 상용화하거나 시민들의 가까이 가는 데에는 조금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세 분의 패널께서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시장님께서 작년에 이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과제에 대해 주목하고 세 있는지 분의 궁금합니다. 말씀들이 다 굉장히 이 설득력을 갖고 계시고요. 지난 50년하고 앞으로 갈 50년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지난 50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새로운 거였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땐 이미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캐치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가 어떤 면에서는 탑다운 형식으로 내려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그러니까 캐치업은 다 했고 우리들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 50년은 세상에 없는 문제들을 우리들이 스스로 내고 풀어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이제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도 글로벌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물론 이제 저출생하고 고령화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게 아주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과학기술이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기술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역할을 많이 했지만 사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덜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 고령화 이 문제는 국가의 전망과 연결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대덕단지가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왔던 행로,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 중심,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성장 방식을 유턴을 시켜서 이 지역 중심의 그러한 그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덕단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우리가 던지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흥미롭게도 네 분의 패널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기술만 서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 최종인 단장님께서는 TPM 개념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수한 기술적인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화되지 않거나 또 지역 혁신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일지 최종인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 기술과 시장의 그 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죽음의 계곡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장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아침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에서 선진국을 포함한 나라에서 이 기술이 시장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큰 갭이 존재하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 뭐 중간 조직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테크노파크라든가 또는 특구진흥재단 또는 각종 그 투자자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대덕에 있는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은 그 죽음의 격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가 동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그 김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사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자원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작용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없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TPM을 설명을 하면서 비율을 들 때 저는 1대 10대 100이라는 표현을 듭니다. 기술이 1이라면 그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만드는 데는 10의 노력이 들고 그것을 시장에 나아가서 고객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도록 하는 데는 100의 노력이 든다. 그래서 기술은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코어 테크놀로지죠. 그렇지만 그 기술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입혀서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 교수님,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지만 이 부시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기술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제가 기술이 서말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최정인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화, 상업화 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R&D 패러독스라 그래서 많이 논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술이 첫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쓰이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사회에서 쓰이는 기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더라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했던 것은 지난 50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먹고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대로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데 과학기술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까지 너무너무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냥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간단히 생각만 해도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무궁무진한데 그런 거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뭐 리빙랩이나 이런 게 요즘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한마디로 말해서 성과 지표에 확실히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학기술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당장 기술 개발에서 끝나서 바로 그 금방 나오는 소위 산출,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아닌 산출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거든요. 특허가 어떻게 몇 개가 나왔는지 뭐 이 정도 그리고 논문이 몇 개 나왔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이게 이 기술이 정말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가까지를 평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일단 평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주 좁은 의미의 산출물에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술을 막 이렇게 서말이 되지만서도 그거를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파도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그게 안 일어나고 저는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이제 평가 그 인센티브 평가 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덕특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격차, 그 원인이 무엇일지 부시장님께 종합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기업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대개 창업자들의 생각들을 좀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파운딩 파더스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건국자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미국을 만들었는가가 지금도 미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데요. 대덕단지 같은 경우에도 파운딩 파더들이 있습니다. 세 분을 들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최영섭 장관, 오원철 수석. 이 세 사람이 뜻을 모아가지고 대덕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이 똑같이 생각한 게 있었는데 대덕단지를 하나의 두뇌 도시로 생각했습니다. 대덕단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잘 교류를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 비율도 굉장히 자연환경에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녹지 비율을 갖고 있는 데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대개 이제는 어떤 단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렇게 평지에다가 뭘 올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 자연환경을 그대로 산 능선 같은 거 그대로 두고 건물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여튼 가지신 건 생각은 뭐냐면 많은 좋은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걸 그분들은 바랬던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럼 대덕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대덕이 아마 기술이 서말이다. 거기에 그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다들 내 문제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내 문제만 풀려고 그러지 모여가지고 교류하는 부분 그런 문화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50주년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부터는요 기술 교류회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술 교류회
예를 들게 되면요. 표준연에서 신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화영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내야 되는데 실상은 어떠냐면은 그게 보도가 되면은 그때 알아요. 그리고 그 보도를 통해서만 본인들은 기술을 습득하고 아 이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지 그 어떤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가까이 있으면 서로 교류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좀 당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부시장님께서 이 폐쇄성의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 주셨습니다. 기술과 산업이 분리되어 있고 연구와 교육이 분리되어 있고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지 않은 문제가 이 대덕단지가 갖고 있는 폐쇄성의 문제로 설명이 되어져 왔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최종인 단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참 중요하면서 어려운 문제죠.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조직 내에 조직 진단을 해보면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이 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부부간에도 소통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송년을 하면서 바이오 코어에 관련된 전문가들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0년 전에 이런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연에 있던 과학자들이 여의도에 있는 투자자와 증권회사 사람들과 만나서 저녁 때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노력들이 10년, 20년 지나니까 그게 꽃을 피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부시장님 말씀도 그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통이 잘 되려면 사실은 상호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에 대한 관심도 갖고 이해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울였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또 출연연에 있는 관계자들이 또 시민들이 사실은 상호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출연료는 예산의 소스가 중앙정부입니다. 당연히 중앙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과의 소통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도 시정부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다양한 그룹에 있는 분들이 시정부에 참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소통의 어떤 근간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작년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부시장님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대덕단지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대전 지역이 잘 사는 건 물론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자 그런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덕단지는 지식의 교류가 일어나면서 지식의 새로운 그 생산이 나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를 각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술이라든가 지식이 이게 저 비즈니스로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는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순환 체계를 이뤄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대전시에서 하려는 거는 대전시랑 과기부랑 같이 논의하면서 하는 거지만은 여튼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또 시 입장에서 별도로 하려는 건 뭐냐면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청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지식 생산과 자금이 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결과물들이 나와서 그것이 지역 경제 전체는 물론이거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은 단순하게 대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꾸고 아까 또 최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이게 글로벌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러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 그게 이제 재창조에 있어서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이 어떤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벤처사업가이신 김지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발표한 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연구랑 상업화를 되게 연결지으려고 하는 그 맨 처음에 저희가 말했던 그런 클러스터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 창업 공간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창업 전 생애 주기를 좀 지원한다라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왔던 걸로 봤는데, 실제로 기존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나온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행할 때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가 정말 핵심인데요. 저는 그럴 때도 정말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도 원래 보통 가설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 보면 전혀 반응이 다르면 또 방향을 확실히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뭐 가설이고 이렇게 정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실행할 때에는 실제로 뭔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연하게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먼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민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소영 교수님, 앞서 이 광역연구개발특구, 대전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부산, 전북의 광역특구가 있고요. 또 12개의 강소특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연구개발특구와의 경쟁 협력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전략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재창조 계획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좀 보완점이 있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재창조 얘기 나온 거는 뭐 지금 이번 달 지난달이 아니고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50주년을 준비를 하면서 대덕특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좀 있으면 50주년인데 어떻게 이 50주년을 맞을 것인지 논의가 계속 되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12월에 이제 계획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계획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해야 될 과제가 크게 3가지 전략해서 쫙 이렇게 굉장히 정부 계획스럽게 잘 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감동을 줄 것인가? 또 다른 정부 계획이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른 데도 좀 있으면 아마 뭐 50주년은 아니지만 30주년 하고 그럴 거예요. 다른 특구들도 좀 있으면 10주년, 20주년 하는데, 이 50주년을 기념하는 거를 굉장히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혁신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정부 계획스럽지 않게 이름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뭐 네이밍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 뭐 이매진, 이거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뭐 Imagine Another 50 Years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거 어떻게 다 발음을 합니까? 대덕 어쩌고저쩌고 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학교 무슨 정책이나 이런 하는 분들은 입에 익지만은, 그래서 이것들을 시민이나 여기 특구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실이 좀 친근하게 사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예전부터 계속 추진해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 개 굉장히 플래그십 같은 것들은 아주 시민 친화적이고 쉽게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 계획을 다 알지 않더라도 나는 이 계획 알아가고 여기에 참여했었다. 그리고 나 거기 행사를 갔었는데 거기서 뭐 받아왔다. 뭔가 내년 2023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벌써 2023년이네요. 올해 내가 뭔가 여기서 해봤다라는 거를 대전 시민들 대부분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물론 제가 행사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서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아까 최 교수님이나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현장에서 김 대표님이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 대덕특구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잇는 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되고 연구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대덕특구가 다른 특구와는 좀 다르게 일종의 맏형인 거잖아요. 사실 저희 카이스트도 다른 데도 또 그런 과기원들이 있지만 항상 저희가 맏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훨씬 더 크게
뭔가 책임지는, 내가 하는 게 다른 특구들도 다 따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기괴하는 재미있는 것들도 해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걸 제가 제일 잘 못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희망사항인 거죠. 네. 대덕특구의 혁신을 위한 혁신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꺼번에 답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최종인 단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지적받은 대로 네. 이 민관산학연,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좀 보완되어야 할까요?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그 좀 더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 수도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재창조 계획에 나와 있는 목표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차 기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인재, 탤런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과 기술이 만날 때 거기서 사실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 그게 결국은 좋은 일자리와 연결되면서 인류 경제 도시를 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내용의 결과가 지역 균형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목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목표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산학연관의 그런 아주 긴밀한 협업, 협력 이런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리더에서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핵심화되는 폐쇄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덕특구가 가지고 있는 또 보완해야 될 쟁점으로 폐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주원 대표님, 대덕특구의 폐쇄성을 보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좀 보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저는 사실 폐쇄성이라는 게 사실 당연히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구소 기반이면 보안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보안이 사실 생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폐쇄를 안 한다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폐쇄가 문제다는 아니고 폐쇄는 현상이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쇄가 돼서 우리가 시민들이랑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시민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소통이 안 됐다, 우리가 못 만났다가 아니라 그래서 못 만나서 뭘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좀 이 공간의 한계를 좀 극복했던 사례는 제가 좀 와닿았던 거는 3D 프린터가 유행할 당시였었어요. 그때는 너도 나도 3D 프린터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런데 다 연구소에 가서 다 실제로 그냥 일반 사람들도 취미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랑 이렇게 조금 더 소통을 하려면 요즘은 조금 더 체험할 수 있고 같이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야 좀 더 약간 이런 공간이나 이런 폐쇄성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조금 더 친근화된 연구소나 이런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별화된 혁신 구상과 정책의 문제, 또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이 폐쇄성을 보완하는 대덕특구의 개방성과 관련된 세 분의 패널의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겸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획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근데 폐쇄성이란 표현은 되게 좀 뭔가 이제 배타적인 걸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쪽 분들이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시스템 자체가 지금 내 문제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인 거지. 아예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만 하겠다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폐쇄성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용어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여겨지면서요.
지금 지역에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말을 좀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교류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튼 지금 대덕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우리 최종인 교수님이 또 청년들과의 관계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대덕 단지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가능성, 자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이제 구슬이 서말이다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 비판적인 얘기로 들리는데요. 또 반대로 좀 보게 되면 구슬이라도 서말이 있는 거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2% 부족하다 그러는데 대덕이 2%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덕이. 근데 98% 있는 거예요. 딴 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튼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여겨지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이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그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여겨지는데, 특히 아까 이제 청년 문제로 얘기한다 치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대덕을 모릅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카이스트 학생들도 카이스트에 자기 실험실인지 맞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 잘 모른다고 보고요. 더더구나 대덕은 모릅니다. 그리고 대덕 단지에 있는 과학자들도 내 연구소는 알지만 다른 연구소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들 간에 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는 진행이 돼주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대전 시민들 또한 여기를 잘 와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개방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녹지율이 80%이기 때문에 녹지가 엄청 좋아요. 그 내부에 있어서의 어떠한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가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과학을 느끼면 더 좋고, 과학을 안 느껴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셔가지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줄 때, 이게 저 사람들한테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하나는 대덕단지 내부 사람들, 하나는 대전 시민들,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대덕단지 아는 사람들 1%도 안 됩니다. 서울이라든가 또 다른 지방에 가가지고 혹시 대덕단지 가보셨어요? 그러면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이게 더군다나 이 의사결정권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또 지방에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대덕 단지를 알려나가는 거. 그래서 이 우리 내부 대전 시민, 그 다음에 그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대덕 단지를 알려나가고 대전을 알려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같이 병행이 돼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한결 더 쓰임새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을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지역균형 발전 비전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17개 연구개발 특구와의 지방과 지방 간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이 지역 내의 민관, 산학연의 어떤 생태계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의 패널께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김지원 대표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재창조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동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사실 R&D도 그렇듯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만약에 단기간으로 보다 보면은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고용률, 법인 설립수, 뭐 논문수 이렇게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받고 좀 이렇게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부나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실패를 한다라는 가정에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약간 그런 숫자에 집중하지 않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조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종인 단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실행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그 유명한 말 중에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략이 앞서가면 그걸 뒷받침했으면 전략 구조가 뒷받침될 때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5가지 R로 설명을 했는데 그 5가지 R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2가지만 설명드리면 하나는 리디벨롭먼트, 재구조화를 하는 측면인데요. 아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중앙의 한 복판에 그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고도 밀집형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접근 가능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곳에 고도 밀집형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고 대학의 수업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창업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간 측면에서는 지금 그 카이스트하고 충남대만이 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10여 개가 넘는 대학들은 특구 바깥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특구 범위를 넓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넓혀준다면 훨씬 더 실행 가능성이 높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다른 R은 리크루트인데 얼마나 좋은 인재를 외부에서 우리가 모셔올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해 올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올 것인지. 얼마 전 시장님이 이미 글로벌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갖게 되는데, 동시에 육성된 인재를 어떻게 리테인할 거냐, 어떻게 여기서 정착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도 향후에 저희가 실행력 확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김소영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보면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하려면은 약간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라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게 다 걸어 다닐 수는 없죠. 당연히 대중교통 타고 어디 가서는 버스 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신세계 생기면서 그쪽에 약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예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 걸어 다니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걸어 다니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밍글을 하는 거죠. 저기 보면 연구단지에 있는 무슨 과학자 같은 사람인데 또 원도심에 있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 쇼핑하러 왔다가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구단지 조금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하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섞여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 연구단지는 정말 자동차로만 다니고 다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밀도 그 개발 이런 것들도 결국은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부닥치고, 이게 서울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뭐 성수동을 가든 어디 가든 이런 데가 다 걸어 다니면서 만나고 뭐 맥주도 한잔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밍글대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저는 저는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처음부터 대전에 살고 완전 대전 토박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요즘 어떤 생각하냐면은 예전에는 지역이라는 게 항상 모든 중앙정부의 계획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도 막 하다가 나중에 지역 뭐 과학기술 그 꼭지가 그렇게 들어있고 인재개발도 항상 맨 밑에 꼭지가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지역 문제가 전국 문제가 되긴 했어요. 이거는 뭐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대덕 특구 재창조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살아도 된다, 살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작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읽은 거 보니까 경기 북부에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청년들이 서울 도심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뭔가 아이디어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재차조 사업에 많은 수많은 꼭지들이 그렇게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중앙에 안 가더라도 대전이 사실은 중앙인데 그 대전에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석권 부시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분 포함해서 이제 네 사람이 패널로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이제 대덕 토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몇 년째시죠? 대전 사신지? 10년 전이요? 15년. 15년. 그 몇 년 사셨어요? 6년. 24년. 24년. 저는 25년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런 지역에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대개 지역 진짜 토박이들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외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여기 토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요. 이미 다양성이 존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다양성은 있지만은 이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발현을 못 시키는 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말씀하셨지만 그걸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아까 이제는 그 말씀 주시고 그랬지만 우리들이 왜 그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서울보다 잘 사는 대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대전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지방을 서울에 예속되는 존재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미 선진국들은 안 그래요. 그 지역이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오히려 국가를 리드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있어서 그 유교란 것도 있고 또 여기 서울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정말 시대가 바뀌었고요. 특히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전은 그거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 이렇게 다른 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고 그러듯이요. 그리고 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면요. 경기하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 35% 내외가 됩니다. 대전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대전은 사실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됐는데, 우리들 스스로도 이거를 의미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들 스스로 이거 활용을 못하고 있는 대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렇게 된다 치면은, 우리 이미 좋은 자원들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자원들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올해 50주년을 우리들이 서로 간에 힘을 합쳐가지고, 아까 실패 말씀을 하셨는데 실패 가능성 하면서 정말 좋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덕특구가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을 위한 구심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